하겠습니다. 오늘 복지와 반려동물, 저희 학과에서는 이제 복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참 좋죠? 복동이 특강 5번째 여러분들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굉장히 의미 있는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왜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십니다. 1학번이시고 또 학교를 다니실 때 성적이 4.5 만점은 안 되었지만 굉장히 우수 네. 하지도 않았으나 그냥 완전히 이렇게 정말 저희들이 기대주로 또 정말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다시 이 자리를 모시게 돼서 저는 얼마나 뿌듯하고 정말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오윤성 오늘 동무는 지금 현재 패디프라는 온라인 플랫폼이죠.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스타트업 창업을 하셨고 지금 현재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학생 생활 동안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교내 창업 경진대회도 다수 수상을 하셨고 그 어렵다는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아주 여러 번의 수상, 최우 수상, 뭐 할 것 없이 모든 상을 휩쓸으셨던 스타트업계의 영재, 평택대학교가 배출한 스타트업의 영재, 우리 오윤성 대표님이십니다. 근데 참 그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하시고 또 그래서 저희가 또 저희 학과랑 굉장히 밀접하게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읍니다. 또 참 감사한 거는 오늘 이제 받는 특강비를 전액 여러분들의 우수 소감 상금으로 쏘시겠다고 통 크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음 안 변하셨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선배님, 오윤성 강사님을,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오윤성입니다. 지금 화면이 잘 나오고 있나요? 공유된 게? 네. 네. 저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점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네, 스타트업 대표를 하고 있는 오윤성이라고 하고요. 오늘 반려동물 창업 니디도 할 수 있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됐어요. 근데 앞선 특강들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선 특강들과는 좀 색이 다른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반려견 교육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냥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제 사업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그리고 주제가 또 인간과 동물의 유대인 만큼 인간과 동물의 유대, 특히 동물 중에서도 반려동물 중에서도 반려견, 이제 반려견 문화를 좀 자리 잡으려면 반려견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눌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려동물 창업 니네도 할 수 있어 라는 주제처럼 좀 창업자적인 그런 기획자, 제가 지금 기획자로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기획자적인 마인드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좀 마지막쯤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2학번 출신이고요. 졸업은 한 18년도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 2학번이라고 해서 뭐 지금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이 있던 후배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학교에. 그래서 뭐 제가 많이 늙은 게 아니다. 뭐 이게 좀 고학번이 아니다라는 여러분과의 좀 간극을 줄이고자 한번 얘기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부터 좀 사회복지학과지만 군대에서 이거 전역하고 학교를 복학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이제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제가 계속 꿈꿔왔던 사업을 좀 합치고자 무엇이 있을까 찾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란 게 있었고 그 사회적 기업을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군대 때부터. 그래서 이제 군대 복학하자마자 학교에서 최초로 사회복지학과 최초로
창업 동아리를 만들고 이제 창업 동아리 활동들을 해가면서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꿈을 키워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창업 경진 대회에서 좀 이런 수상들을 하면서 판교로 나가게 되었고, 판교에서 좀 이제 진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배워가면서 지금 페디프라는 회사를 세우게 되고, 거기서 만난 팀원들과 페디프라는 회사를 세우고 제가 이제 CEO를 맡게 되면서 여러 가지의 피보팅을 거쳐 지금 이웃집 훈련사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웃집 훈련사라는 게 이제 이 뒤에 먼저 볼까요? 이웃집 훈련사라는 서비스가 1:1 반려견 맞춤형 영상통화 교육 서비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반려견 교육에 관심을 가진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앞선 특강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반려견 천만 시대, 뭐 반려견 산업이 지금 뭐 내후년이면 6조까지 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려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뭐 진짜 이런 말도 있어요. 뭐 5명 중에 1명은 지금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이다. 우리나라에서. 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반려가구의 증가에 대해서 제가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 또 이제 반려가구가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그리고 사회 문제들. 예를 들어서 모 연예인, 뭐 반려견이 뭐 사람을 물었다. 근데 죽었다. 뭐, 뭐 이런 물림 사고들, 그리고 뭐 지짐으로 인해서 지짐이 너무 심해서 민원을 넣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자 살인을 저질렀다. 윗집을. 뭐 이런 반려가구의 증가에 따라서 그에 반면에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아지고 사회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들에 또 집중을 했어서 반려견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서 많이들 보시겠지만은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강영욱 훈련사님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대두가 되면서 반려견 교육이라는 이 교육 문화에 대한 인식이 좀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문 집단가에 대한 성장을 제가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이렇게 앞선 교육 문화도 인식이 성장되고 있고 사건 사고들도 많아지고 사회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음으로써 이 반려견 훈련사라는 이 전문 집단이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왔고, 실제로 어, 전문 대학들에서 반려견 훈련 전공, 예, 전공들이 신설이 되고, 그리고 17년도에 반려견 훈련사라는 직업이 이제 직업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예, 표준 직업에 들어가는 이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전문 집단 선장이 되면서 이때쯤에서 제가 이 반려견 교육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반려견 교육이라는 거를 계속 공부하고 겪어보고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앞선 4개의 이유들로 반려견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고 시장성이 분명히 있는데 반해 이 반려견 교육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 당시에. 이때 반려견 교육 시장이 출장 방문, 훈련사가 직접 고객님 집으로 이제 방문을 하는 출장 방문 교육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고객이 훈련소, 저기 산속에 있는 훈련소에 직접 입소를 시키는 한 달, 2달. 이렇게 2가지의 시장이 있었어요. 반려견 교육에. 근데 이 출장 방문 교육은 한 번에 평균 26만 원에서 35만 원, 비싸게는 80만 원, 100만 원까지 받는 훈련사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 훈련소 입소는 한 달에 60만 원, 평균가. 이렇게 굉장히 비싼 반려견 교육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로 인해서 고객이 접근이 어렵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서비스를 런칭한 게 이 이웃집 훈련사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는 반려견 교육 가격을 좀 낮춰서 고객들이 좀 접근이 쉽게, 그리고 많은 반려견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만들어보고자 해서 이 출장 방문 교육, 예를 들어서 훈련사가 이 출장 방문 교육 한 집을 가는데 보통 한 반나절 넘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쌌던 가격이 이걸 영상통화로 풀면은 어떨까 해서 영상통화로 품으로써 기존의 이 출장 방문 교육에 한 26만 원이었다면 저희는 지금 1시간에 5만 원이거든요. 한 5분의 1 가격으로 서비스비를 낮춰서 반려견 교육을 좀 대중화시키는 서비스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1:1 맞춤형 영상통화 교육 서비스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반려견 교육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소셜 미션으로는 반려견과 보호자,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 이 모든 가구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반려견 교육 문화를 대중화하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 브랜드의 핵심 가치는 영상통화로 진행하지만서도 맞춤형, 이 아이 맞춤형, 1:1 맞춤형이기 때문에 맞춤형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갖춘 훈련사들을 선별해서 합리적인 비용의 교육을 제공하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이 반려견 교육이
선진 반려 문화의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반려견 산업을 보면은 많잖아요. 뭐 반려견 옷이 있을 수도 있고 식품이 있고 사료도 있고 뭐 수의사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반려견 관련 산업들이 많은데 저는 이 반려 문화가 반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호주, 뭐 독일처럼 우리 한국도 선진 반려 문화가 되려면은 반려견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지짐이나 그리고 물림 사고들 이런 그 두 번째 써 있는 이 사건 사고들이나 이 사회 문제들이 대부분 다 반려견 교육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반려견과 증가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우리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교육이 필수잖아요. 그래서 반려견들도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교육이 필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 선진 반려 문화에는 반려견 교육 산업이 꼭 필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 강아지를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아지를 키우는 가구가 5명 중에 한 가구라면은 5가구 중에 한 가구라고는 안 키우는 가구는 4가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 가구와 4가구가 함께 어울러 살려면은 이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 가구에서 이 반려견을 진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 이 필수적인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반려견이라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애완동물로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애완동물과 애완견이 반려견으로 이제 그 명칭도 바뀌고 하면서 이제 키우는 사람도 주인이 아니고 보호자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반려견이 가족으로서의 인식이 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반려견이 가족으로서의 좀 역할을 하려면은 어, 반려견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유기파양 이제 문제 많이 심하죠. 특히 이제 유기견에 뭐 많은 사회적 비용도 들어가고 이슈도 많이 되고 있어요. 유기견. 이 유기견 파양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일단은 뭐 그 가정 문제, 뭐 비용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더 큰 문제는 사실 내가 키우는 걸 감당하지 못할 때 애들의 짖음, 뭐 배변 문제, 그리고 물림 문제, 뭐 공격성 문제 이런 것들로 내가 감당이 할 수 없을 때 아이들을 파양을 해요. 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파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 정말 반려견 교육이란 게 이 한 꼭지, 이 아이 지금 엄청나게 짖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이 한 꼭지만 바꿔주면 안 짖는 아이로 바꿀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해서 유기파양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파양이 장기적으로 이제 방지되고 이 사회적 비용들을 좀 줄여 나가려면은 반려견 교육이 좀 많이 대중화돼야 된다. 그럼으로써 이제 선진 반려 문화에 정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책임. 이제 반려견들은 사실 지금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억지로 사실. 그래서 뭐 아파트, 주택, 그리고 시골 등 어디나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반려견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반려견들한테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환경을 적응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책임, 이제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 볼 수 있겠죠. 이 반려견 교육이 지금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 반려견 아이들한테 반려견 교육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호주나 독일, 특히 반려 선진 문화라고 말하는 그 나라처럼 우리도 이제 반려 선진 문화가 되려면은 이 반려견 교육, 반려견 훈련이 좀 대중화가 넓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 저희 이웃집 훈련사로 들어온 교육들로 좀 여러 사례들을 좀 보면서 아 반려견 교육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반려견 교육들로 이런 거를 바꿀 수 있구나. 혹은 이 반려견 교육을 받음으로써 아 인간과 이렇게 더 유대할 수 있고 이 비반려가구, 반려가구 모두 어울러 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이웃집 훈련사 교육 신청 유형을 좀 먼저 볼 거예요. 이 밑에 좀 이제 작은 글씨로 좀 써놨는데 이게 지금 B2C 그러니까 저희 기업과 일반 고객들과의 교육만 이렇게 해놨고 B2B 이제 저희가 뭐 여러 입양 업체들하고 좀 협업을 해가지고 입양과 동시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퍼피 클래스 교육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빼고 일반 고객들과 저희 기업과의 이제 거래를 통해서 어떤 교육들이 맞나 한번 도표로 표현을 해봤어요.
일단 1위, 이거 글씨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시겠지만은 이 파란색 1위 부분이 지짐이에요. 당연 1등이 지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짐이 사실 굉장히 커요. 이 지짐이란 게 국민권익이나 그리고 또 여러 지자체,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서울 강동구에서도 이제 한번 그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국민권익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설문조사한 거를 보면은 반려견 민원 1등이 지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짐 교육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지짐이 사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보다 주택가 있잖아요. 빌라나 다세대 주택, 그리고 구축 빌라라고 하죠. 오래된 빌라라고 하죠.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짐이 이제 1등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배변, 2등이 배변, 3등이 분리불안인데, 이 1등 지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불편해서 받는다기보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주변 사람들한테 눈치가 보여서 쫓겨날 처지여서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희를 찾는 경우가 많고요. 1등 지짐의 경우. 그리고 2등 배변, 분리불안의 경우는 자기가 불편해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막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똥하고 오줌, 막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똥하고 오줌 치우기 바쁘거나, 그리고 뭐 분리불안으로 인해서 막 퇴근하고 왔는데 막 장판 다 뜯어놓고 벽지 다 뜯어놓고 보호자들 물건 다 뜯어놓고, 그래서 못 버텨서 이제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퍼피. 이 퍼피 교육이 지금 저희에서 굉장히 적은데, 저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이 반려견 선진 문화가 자리 잡으려면은 반려견 교육에서, 반려견 훈련에서 이 퍼피 교육이 가장 더 많이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퍼피 교육이 뭐냐면은, 퍼피, 이제 강아지를 말하죠. 어린 강아지, 새끼 강아지. 그래서 2개월령부터 6개월령까지 이 강아지들이 사회화 시기를 거쳐요. 2개월령에서 6개월 사이에 이제 엄마 강아지, 아빠 강아지, 그리고 형제 자매견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이때 이제 이 아이들이 막 서로 물어보면서, 아, 물면 아프구나, 혹은 뭐 배변을 이쪽에다 엄마가 싸는구나, 그럼 나도 따라 싸야지, 이런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이제 펫샵 분양이 많아지면서 펫샵으로 너무 빨리 퍼피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 2개월에서 6개월령 사이에 사회화 시기를 못 거치고 일반 가정으로 입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2개월령에서 6개월령에 이 퍼피 클래스라는 교육을 인간이 해줘야 이제 앞으로의 평균 수명 이제 좀 더 늘었죠. 막 17년, 18년까지 좀 더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아지가 될 수 있는 교육이 이 퍼피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퍼피 교육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느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좀 이 퍼피 교육이 이 지짐 교육처럼 좀 많이 활성화가 돼야 반려견 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기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제 합사 교육이랑 뭐 산책 교육 등이 많이 들어와요. 합사 교육은 이미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다른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그러면 이에 뭐 한 아이, 기존에 있던 아이한테도 적응을 시켜줘야 되고 새로운 아이한테도 적응을 시켜줘야 되고, 이런 합사 교육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뭐 산책 교육, 뭐 산책할 때 뭐 오토바이나 차들한테 짖는다던가, 뭐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짖는다거나, 혹은 강아지들을 물려고 한다던가, 이런 문제로 이제 교육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거는 이제 우리 진짜 실제 교육 장면이에요. 이웃집 훈련사 교육 장면. 그래서 실제 이렇게 가정집에서 이제 저희 소속 훈련사님, 저희가 지금 4분 훈련사님을 고용을 했는데, 그 훈련사님들과 지금 이 보호자님들이 이 가정집에서 그냥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상통화로 실제로 훈련사님들이 좀 시범을 보여주고, 보호자님이 반려견과 따라 해보고, 훈련사님들은 그걸 보면서 피드백을 주고, 이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교육은 지짐 교육으로 들어왔어요. 앞에 밑에 써 있지만은 아이가 너무 짖어서 건물 전체에서 민원이 들어온대요. 심지어 건물 전체를 넘어서서 이 옆 건물, 뒷 건물, 앞 건물까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고. 네, 이런 정도로 이 아이가 지금 비숑 아이죠. 이 아이가 너무 짖어서 뭐 한때는 경찰도 왔었고 집주인이 이제 나가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사 갈 처지는 안 되고, 이런 뭐 상황적 처지도 그렇고 뭐 환경적 처지도 그렇고 이 처지도 안 되고, 이 아이를 또 어떻게 어디 보낼 수는 없고 파양을 할 수는 없고,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서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뭐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한 70%, 80%까지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처럼 이 반려견 지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한 꼭지, 많게는 한 세 꼭지에서 네 꼭지만 바꿔주면은 이 지짐이 진짜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칠 수 있는데 이 반려견 교육이라는 컨텐츠라든지 반려견 교육 문화를 몰라서 반려견 훈련이라는 걸 잘 접근을 못해서 파양하고 유기하는 문제가 생기고 뭐 이사를 가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도 이제 빌라거든요. 이 집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서 지짐이 많이 상대적으로 지짐 교육이 많이 들어와요. 아파트는 교육이 많이 안 들어. 아파트에서 교육이 들어오는 거는 오히려 뭐 민원으로 인한 교육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 시끄러움을 못 버텨서 교육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구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서 지짐 관련 민원이 많이 상대적으로 소음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이런 반려견 지즘도 이 교육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잘 살고 있어요. 이 아이랑. 이제 다음 교육. 이거는 이제 두 개예요. 하나하고 이거 사진이 두 개인데 이거는 배변 교육이에요. 이제 배변 패드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보호자님은 왼쪽 보호자님은 이불을 하루에 한 번 빤대요. 맨날 이불에다 싸가지고. 예,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유기견을 한번 입양해봤지만은 교육을 안 시킨 유기견들은 정말 오줌을 아무 데다 싸요. 왜냐면은 있던 환경이 아무 데다 쌀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호자님도 진짜 미치는 거예요. 막 하루에 한 번 이불을 맨날 빠니까. 그리고 이 강아지 오줌에 소변에 암모니아 성분이 있어서 그 성분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정말 지독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교육을 신청해 주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상담을 저희가 이제 교육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전화로 사전 상담을 진행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서비스가 1대1 영상통화 맞춤형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만의 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영상통화 교육 전에 이제 전화로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제가 직접 교육한 거예요. 얼굴 보시면 저예요. 네. 상담을 이제 해보니까 이게 보호자 이거 못 버텨 할 것 같은 거예요. 좀만 더 있으면은 어디로 보내든가 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호자를 좀 극단적으로 이 배변하는 곳을 보호자가 지내는 곳하고 굉장히 멀게 하자. 그래서 원래 이제 이불에 배뇨를 하던 아이를 화장실, 이제 보호자가 사용하는 화장실이에요. 여기가 이제 타일이 깔려 있잖아요. 이쪽으로 좀 이제 끌어왔어요. 배변할 수 있는 공간을. 그래서 이 보호자님도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높아졌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이가 화장실에 이제 배변 배뇨를 하게 되니까 이제 본인 씻으실 때 물 한번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이 스트레스를 반려견 교육으로 해결한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이분도 이제 이분 남자분이셨는데 이제 퇴근을 좀 늦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늦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퇴근하고 오면은 사실 몸이 힘들잖아요. 아이도 힘들고 자기 몸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좀 아이하고 놀아주고 좀 이제 자기도 쉬고 해야 되는데 놀아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퇴근하고 오면은 눈에 보이는 게 똥오줌이야. 뭐 퇴근하고 신발 벗고 딱 들어와서 발 내디디는데 첫 밟는 게 바닥이 아니고 애가 싼 오줌이야.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닦고 자기 씻고 하다 보면은 얘랑 놀아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배변 배뇨가 안 되는 아이를 이제 배변 패드에 거기 봐야 되는군요. 예. 배변 패드에 이제 배뇨 배변을 하게 이제 도와드렸고 지금 이제 뭐 퇴근하고 와서 배변 패드만 살짝 갈아주시고 산책 나가시고 바로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보호자님들이 계시고요. 이 배변 배뇨로 보호자님들이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아요. 예. 이거를 진짜 이 배변 배뇨도 사실 진짜 정말 쉽거든요. 진짜 이 아이 입장에서 배변 메뉴를 할 공간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교육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걸 간단한 거를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저희 이제 훈련사 집단, 전문가 집단은 이제 그걸 알려드림으로써 이 반려견과 보호자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거죠. 이 교육은 이제 산책 교육이에요. 이 교육은 제가 한 건 아닌데 이 아이가 이제 산책만 가면은 오토바이 사실 이제 도심 속에서 산책이란 게 사실 강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힘든 산책이에요. 이게 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뭐 자동차에 둔감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 산책 나가면 지나가는 오토바이 그리고 막 뛰어가는 사람들 막 앞으로 다가오는 강아지 입장에서 무섭죠. 자기의 몇 배, 몇십 배 되는 사람이 막 앞에서 막 뛰어오는데 그럼 막 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호자님은 또 막 너무 짖으면 시끄럽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도 가고 뭐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막 막기 바쁘고 막 이 줄에 막 보통 산책 교육이 산 넘어 산이에요. 막 아이가 짖으면 보호자님들은 막 이 아이를 안정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 막 짖지 말라고 막 리드줄을 막 당겨요. 그럼 아이한테는 이제 더 싸우라고 하는 격이거든요. 그 시그널이. 그러면 이 아이는 더 짖어요. 막. 그러면 이제 산 넘어 산인 거예요. 막. 좋아지진 않고 더 나빠지기만 하고 뭐 맨 처음에 사람한테만 짖었던 게 이제 막 오토바이 자동차한테도 짖고 뭐 원래 강아지랑 친했던 년데 이제 옆에 강아지가 지나가면 짖고 점점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둔감화 교육이라고 모든 교육의 기초가 둔감화 교육이에요. 이 아이가 도심 속에서 산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첫 번째 원리는 그냥 똑같아요. 도심 속에서 산책을 하면은 도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둔감화를 해주면 돼요. 옆에 오토바이가 지나가거나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뭐 사람이 앞에서 뛰어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게 하는 둔감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됨으로써 이 상황들이 나한테 겁을 주는 뭐 무서운 행동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해요. 반려견 교육이란 게.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분도 이제 산책을 평행 산책이라고 하죠. 반려견을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여기도 이제 있으실 거예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꿈이 그거예요. 이 반려견 아이와 화창한 오후에 햇빛 내려지는 오후에 커피 하나 들고 진짜 그냥 천천히 이 아이와 평행 산책하는 게 꿈일 거예요. 이런 꿈들이 지금 이 보호자님들은 저희 반려견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누리고 있는 거죠. 이 아이도 편안하고 보호자도 편안하고 그게 안 되면은 커피 사도 커피 다 흘려요. 막 이 아이한테 질질 끌려다니느라고. 근데 우리 이제 반려견 교육을 들음으로써 이제 이 아이도 도심 속에서 행복한 산책을 할 수 있게 되고 여유로운 산책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아 내가 산책이란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즐거운 거구나. 그리고 이 반려견이 냄새를 맡고 걷는 게 도보하고 냄새 맡는 게 굉장히 그 영향이 커요. 스트레스를 풀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산책할 때 좀 여유로워지면은 아무래도 전봇대 냄새도 좀 더 맡을 수 있고 뭐 옆에 잔디 냄새도 좀 더 맡을 수 있고 그래야겠죠. 근데 여유로운 산책이 안 되면은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산책에서 좀 더 흥분하게 돼서 집에 들어오면 또 공격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러 배변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유기적 관계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려견 교육이라는 게 이 반려견 산책 문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반려견 산책 문화가 자리가 잡힘으로써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들과 그리고 반려가구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도심 속에서 올바른 산책을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퍼피 클래스 교육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입양하고 나이가 2개월령에서 6개월령 사이에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교육이 앞으로 많아져야 우리나라도 호주나 독일처럼 반려견 선진국이 될 수 있어요. 반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이 도심 속에서 우리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진짜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까지 인간과 동물 말 그대로 우리 특강 주제죠. 인간과 동물의 유대 이런 것들이 다 이 반려견 퍼피 클래스 2개월령에서 6개월령 아이들이 이 교육을 빨리 받아줘야 도심 속에서 지내는 이 아이들이 좀 더 도심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의 둔감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이들이 지금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억지로 들어와서 지금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자기들만의 이런 적응 노력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퍼피 클래스 교육을 받으면서. 근데 사실 이 퍼피 클래스 교육들이 안타까운 게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부모견, 엄마 아빠견, 그리고 형제 자매견들과 같이 있으면서 서로 물어도 보고 뒹굴어도 보고 하면서 이거 물면 아프구나, 뭐 짖는 상황이 따로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부모견들한테 배워야 되는 건데 이제 펫샵이 성행하게 되면서 펫샵 분양이 많아지게 되면서 막 짧게는 1개월 반 그리고 뭐 길게는 3개월, 4개월에 입양이 다 되면서 그런 것들을 못 배우고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라도 이 교육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퍼피 클래스 교육을 인간이 해줄 수 있는 선물, 강아지한테 주는 선물이고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적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퍼피 클래스 교육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고요. 지금 이 맨 왼쪽 교육도 이제 제가 한 거죠. 엎드려 있죠. 굉장히 얌전히 귀엽죠.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하고 함께 살려면 네 맘대로 할 수 없어. 그리고 어떠한 어쩔 수 없는 규칙들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런 엎드려 기본적인 예절 교육들을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배변 교육들을 많이 배우고요.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런 것들 이제 반려견 교육도 우리 사회복지학과도 이제 배우잖아요. 이제 우리 사람의 교육도 사실 진짜 유기적으로 다 어렸을 때부터 이어져요. 다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이제 사회적 인간이 되는 건데 이 강아지도 똑같아요. 이 맨 처음에 엎드려 앉아 이런 기본적인 예절 교육부터 배우면서 앞으로 이제 일어나는 이제 아까 앞서 보셨던 이 산책 문제 있잖아요. 막 앞으로 치고 나가고 짖고 이런 것들도 안 하게 되고 맨 처음부터 이제 예절 교육 규칙 정립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도 안 나오고 그리고 분리불안 이런 것들도 해결이 아예 나오지가 않고 그리고 뭐 외부 소리에 대한 짖음 이런 문제들까지 다 아예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제가 좋아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엎드려 있는 것처럼 이런 기본 예절 교육도 하고 그리고 막 이런 것도 해요. 막 일부러 초인종 소리도 내서 보상도 하고 막 일부러 택배 소리도 내고 막 외부인 들어오게도 하고 똑똑 노크 소리도 내고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둔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하죠. 뭐 아직은 산책을 할 수 없는 나이다 보니까 산책은 이제 5차 접종까지 다 예방 접종을 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님 직접 안고 나가서 바로 옆에 지나가는 오토바이도 느껴보고 자동차도 느껴보고 자동차도 빵빵하는 소리도 들어보고 뭐 나뭇잎도 만져보고 나뭇잎 냄새도 맡아보고 자갈 냄새도 맡아보고 그리고 막 너 너무 귀엽다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얘 너무 귀여워요 하는 이런 상황들도 겪어보고 사람들한테 둘러싸이는 이런 상황들도 겪어보고 하면서 이 어렸을 때 퍼피 클래스 교육을 통해서 점점 더 어떤 상황이 나한테 오든 둔감화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이 아이들로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퍼피 클래스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굉장히 차분하고 분리불안이나 배변 문제 그리고 외부 소리에 대한 짖음 문제들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올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교육들을 시킴으로써. 그래서 이런 예절 교육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 두 번째 사진은 그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오면은 이제 이갈이 할 시기예요. 막 그럼 이갈이 하면은 막 사람 손발을 막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이게 거실에서 걸어다니면 막 바지가랑이 막 물고 이가 간지러우니까 물 게 없으니까. 그리고 막 보호자님들 물건 있잖아요. 막 뭐 여기 사진에서 보면 뭐 공유기 같은 거 있죠. 막 책 같은 거 있고 뭐 상자 같은 거 있는데 액자 뭐 이런 그림 액자 같은 것도 있네요. 이런 것들을 다 물어 뜯어요. 왜냐면은 너무 이가 간지러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뭐 사람 손과 그리고 물어야 될 것들을 좀 분리 인식시켜주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진 중에 오른쪽에서처럼 사람 손은 안 물 수 있는 교육들을 좀 진행을 하고 이제 그 두 번째 사진 중에 첫 번째 사진 이것처럼 아이가 물 수 있는 것들은 정해주는 네가 물 수 있는 것들은 정해져 있어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교육들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제가 진짜 지금까지 이웃집 훈련사가 한 그래도 1000개 교육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을 제가 가장 좋아해요. 제가 한 교육은 아닌데 이 교육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딸이 이제 그 딸들이 두 분 계셨는데 이제 딸들이 이제 자취하고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님만 이제 집에 남게 되었고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어머님한테 이제 강아지를 입양시켜드린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아버님 어머니가 이 강아지를 너무 좋은 거야. 막 또 하나의 그 자식인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서 막 이거를 진짜 평생 오래오래 잘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려견 교육을 직접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딸이 지금 핸드폰을 잡고 계시고 그리고 아빠 엄마는 직접 지금 이렇게 서서 교육을 막 직접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나이대 분들이 보통 안 그러시는데. 그래서 막 가족이 한 구성원이 돼가지고 막 이 아이한테 막 어떻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질문도 엄청 해주시고 막 교육 저희가 알려드리면 그 교육 잘 따라 해주시고 해서 정말 제가 좋은 그 교육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교육을 토대로 이제 이거를 마케팅에 쓰려고 인터뷰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터뷰 요청을 드리니까 지금도 워낙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 아이도 완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뭐 문제 나오는 것도 없고 배변도 잘 가리고 뭐 물어 뜯는 것도 없고 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사례들로 본 것처럼 이 퍼피 클래스 교육은 이제 우리가 점점 또 이제 반려견 시장이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들은 더 늘 거예요. 그래서 이 반려견 퍼피 클래스가 더 대중화가 돼야 우리가 이 변화된 반려 세상에서 사회에서 좀 올바른 반려 문화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도표에서 보셨던 그거예요. 그 기타 교육. 기타 교육에서 이제 합사 교육인 거죠. 이 검정색 시바 아이를 원래 키우고 있다가 이 흰색 사모예드 아이를 이제 합사하게 된 거예요. 이제 같이 또 한 명을 입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도 이 검정색 시바견이 좀 시무룩하죠. 진짜 보호자님들의 사랑을 한껏 받았던 아이가 새로운 아이가 오니까 엄청 무기력해지고 이 아이가 좀만 다가와도 을덩거리고 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천진난만하죠. 지금 흰색 사모예드 아이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 검정색 시바견 아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막 싫어하고 이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님 저한테 교육을 의뢰해 주셨고 일단 첫 시작부터가 잘못된 케이스였어요. 사실 이 반려견을 한 마리 더 입양하면은 데리고 오는 순서조차도 있어요. 이 아이가 기존에 있는 시바견 아이가 거실에 있다면은 이 사모예드 아이를 보호자님이 직접 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절대 안 돼요.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합사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뭐 지났던 케이스여서 이 상황에서 최대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교육들이 들어갔고 지금은 역시나 또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합사 교육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 검정색 시바견 아이는 마음의 골이 점점 커져요 더. 그래서 이 사모예드 아이를 앞으로는 물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예드 아이도 점점 커가면서 같이 물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점점 더 막 심하게는 피를 보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합사 교육이란 게. 그래서 이런 교육들도 한번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교육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육이에요. 이 오른쪽 교육이 지금 뭐냐면 손가락 하나 나와 있죠. 강아지가 없죠. 뭐냐면은 강아지를 일단은 그 이사를 지금 이분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강아지는 아직 그 살고 있던 집에 놔둔 상황이에요. 아직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안 데리고 온 상황이에요. 그 강아지를.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이가 새로운 집에 와서 적응을 못할 것 같다. 일단 내가 훈련사님한테 교육 먼저 듣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진짜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파트도 다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리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이사를 가게 된 거고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사람의 환경에 의해서 이사를 가게 된 거니까 이 아이가 이사 간 곳에 대해서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배려를 한 거죠. 그래서 아직 아이는 이사 지금 가기 전에 집에 살고 있는 거고 이 보호자님만 지금 이삿집에 와서 지금 교육을 환경 컨설팅 교육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손가락에 이러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집 전체를 둘러보면서 훈련사님이 직접 이 반려견 집은 어디로 하는 게 좋고 배변 패드는 어디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뭐 초반에 울타리를 사용하실 거면 울타리는 어디다 하시는 게 좋고 심지어 보호자님들의 소파, 침대까지 이 지금 이사 온 집에 적응을 해야 되는 아이 입장에서 우리가 컨설팅을 다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 교육도 지금 제가 정말 좋아했던 교육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진짜 사람의 의지에 사람의 환경에 의해서 이사를 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를 이 환경에 적응을 시켜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아이한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았던 교육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려견 저희 교육이 지금 한 1000건이 넘어섰어요. 그 1000건 비율 중에서 이런 지금 아이를 입양하기도 전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까 퍼피 클래스 비율도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 반려견 교육 문화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현실이에요. 앞으로도 더 늘어나야겠지만 이제 이거는 제가 반려견 교육 스타트업을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직접 교육도 많이 진행을 했던 게 있었죠. 교육을 제가 한 초반기에 이제 회사에 돈이 없을 때 제가 이제 직접 교육을 막 다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교육에 손을 놓긴 했는데 이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반려견 교육을 하면서 결국 앞서 말씀드린 거랑 다 똑같아요. 이제 반려견 문제 행동으로 많이 문의를 주시잖아요. 뭐 짖음 문제, 배변 문제, 뭐 분리불안 문제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사전 상담을 해보면은 가정 분위기와 가구 형태에 따라서 밀접한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짐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보다는 구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지짐 민원으로 인해서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가구 형태에 따라서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혹은 어떤 교육은 아이가 엄청 공격성이 심했어요. 특정 대상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가족의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셨고 그 술을 드시고 오실 때마다 이 아이를 이뻐해 주는데
막 앉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게 막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막 아빠가 술을 먹고 오면은 이 또 아 나를 안겠구나 세게 안겠구나 막 안겠구나 하고 아이들은 이제 이 팔 쪽을 이렇게 들면은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신체 구조상 아파하고. 근데 아빠가 또 술 마시고 오면 또 그 상황이 벌어질 게 분명하니까 이제 자기 방어 기제로 물기 시작하고 짖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정 분위기, 가구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고, 어, 앞으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 실천론 과목이죠. 그러면서 뭐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반려견을 만날 일도 많으니까 뭐 이런 과목도 준비하시게 된 거고 하는데, 이 반려견들도 진짜 앞서서 뭐 현장 나가셨을 때 이 반려견들에 대한 문제 행동이 보이면은 그것 또한 또 추론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반려견들을 보면서 이 가족에 대한 문제도 추론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이 보면은 부모 알 수 있다. 막 이런 말이랑 비슷한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두 번째로 부모님 세대 가구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처럼 지금 다 독립을 하고 부모님들이 이제 따로 사시는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이 반려견을 입양하게 되면서 굉장히 화목해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아이를 키운다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많이 좋았어요.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교육하면서 많이 겪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 다 독립하고 나가면서 갖게 되는 우울감들을 또 이 반려견이 고맙게도 또 해결을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봤었고, 그리고 이 반려견들이 정말 고마운 존재인 게 뭐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 사회생활에 쩌든 사람, 막 회사에서 깨지고 온 사람들 다 퇴근하고 오면은 치유해주고, 그리고 이 반려견으로 인해서 안정되고, 그리고 이 사랑이란 게 생기고, 네, 이러면서 이 반려견과 이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와 이 관계가 정말 돈독하구나. 사람과 동물도 이렇게 돈독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많이 배려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 배려가 교육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또 많이 느끼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반려견 관련 스타트업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반려견은 무시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분야에서든 이제 반려견을 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핸드폰에도 반려견 관련 앱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여러 산업군에서 반려견을 떠나서 반려묘,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그 땡땡마트 안내견 사건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진짜 여러 산업에서, 여러 사회에서 이 반려동물 혹은 이 동물들을 고려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 반려견 교육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사실 이제 이 주제가 반려동물 창업 리드도 할 수 있어요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이 창업을 추천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창업이란 걸 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좀 용기를 줘야 되나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제 그 사회복지학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막 여기 와서 뭐 창업을 홍보하고 막 이런 것도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제 포지셔닝이 기획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페디프라는 팀을 이루면서 저는 기획자 포지셔닝이었고, 그리고 뭐 마케팅 CMO, 그리고 디자이너 CDO, 그리고 제가 CEO였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팀을 빌딩했었는데, 지금도 계속 기획자로 살고 있고, 과거에서 제가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여러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기획 관련한, 운영 관련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이 스타트업이나 창업 리드도 할 수 있어 보다는 그냥 이 기획자로 살아가는 거를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기획자라는 게 여러 분야에 다 필요한 거잖아요. 사회복지학과도 분명 필요한 거고. 제가 사회복지학과에서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앞에 계신데 최승희 교수님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제가 가장 좋아하고 당연히 A뿔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그 기획하고 평가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또 하나 자원봉사론이라는 그 과목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1등을 했는데 공부를 제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두 과목 딱 1등 한 것 같아요. 자원봉사론도 그 중간고사 시험이 뭐냐면은 A4 용지 한 장에 자원봉사를 실제로 기획해보고 운영해보고 평가해보는 그 과정을 써라 였어요. 너무 신났어요. 저는 막 시험 그 보는 시간이 너무 신나가지고 막 가서 막 A4 용지 한 장 부족해가지고 막 2장, 3장 썼어요. 막.
그런 것처럼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좀 약간 기획 쪽, 운영 쪽 이런 거를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획자로 살아갔던 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획자로 살아가기라는 부제를 좀 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반려동물 창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 과거에 학교 다니면서 지금 근데 혹시 시간이 얼마나 됐죠? 네. 그 반려동물 창업하기 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어, 사회복지학과 최초죠. 그 창업 동아리를 만들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꿈을 계속 키워나갔어요. 근데 이 사회적 기업이란 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사업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몰랐고, 뭐 회계, 재무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아이디어만 계속 생각했던 때였는데, 이게 제가 이게 통을 두 개를 준비했었어요. 뭐냐면은 이 통에는 쪽지를 여러 개 해가지고 대상을 적었었어요. 뭐 장애인, 노인, 뭐 미혼모 이런 식으로 대상들을 이렇게 적었었고 여기에는 사회 문제들이 적었었어요. 뭐 일자리 뭐 등등 뭐 사회 문제들이 적고 제가 여기 한쪽에서는 대상을 뽑고 한쪽에서 사회 문제를 뽑아가지고 아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사업을 할 줄도 모르고 사업이란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기획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장애인이었고 일자리였어요. 그래서 막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여기 가까운 수원지 장애인 자원작업장 찾아가가지고 막 일단 한 일주일 일을 도와드렸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일주일 일 도와드리면서 거기에 계시는 그 사용자분들하고도 이용자분들하고도 일을 같이 해보고 하면서 느끼게 된 게 그 옆에 창고가 있었는데 이 사무국장님이 이 창고에 A4 용지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이 진짜 장애인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안 되지만 장애인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0.012mm 나간 A4 용지가 있었거든요. 그 A4 용지들 안 팔고 다 쌓아놓았던 거예요. 근데 0.001mm면은 그 표준에 괜찮지 않냐 여쭤봤더니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이 장애인이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슈가 될까봐 안 팔고 있다. 그냥 창고에 다 쌓아놓고 있다. 근데 전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고를 제가 그때 용돈이 진짜 적었었는데 그 용돈으로 이 재고를 다 사왔어요. 굉장히 싸게. 그래서 그걸로 이 학교 앞에 그 재본사 있죠. 그 재본사에서 노트를 만들었어요. 노트를 만들어서 막 학교에서 팔고 그랬어요. 제 사업 스토리가 맨 처음에 그거였던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 삶들을 좀 살아왔었어요. 학교에서도 막 뭐 또 뭐가 뭐 노인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뭐 노인복지관 찾아가가지고 막 일 도와주면서 보니까 앞에 텃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텃밭 그 텃밭이라 해봤자 그 벽돌 있잖아요. 벽돌로 쌓아놓은 작은 텃밭 있어서 그게 뭐 놀고 있길래 그럼 여기다 뭐 심으면 안 되냐? 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하나 필요할 거고 또 있으면 좋은 거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노인분들이 직접 거기다 고추를 심을 수 있게 되고 고추를 이제 재배를 해서 이제 그 고추를 재배한 거를 제가 청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판매는 못했어요. 이제 원래는 여기 근처 후문에 평택대 카페에 이제 다 얘기까지 됐는데 사장님들하고 얘기까지 됐는데 팔지 못한 게 이제 뭐 위생 관련해서 뭐 받아야 될 그런 서류들도 있고 해가지고 판매를 못했는데 불법이어서 뭐 그런 활동도 했었고 뭐 여기 평택대 후문 평택대생들이 이제 평택대생들이시니까 저는 여기 앞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이 상권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항상 나름 대학로인데 이 학교 수업이 다 끝날 때쯤이면은 이 자취생들만 남아 있고 그리고 활성화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상인 그때 당시에 뭐 지금 수준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없어졌더라고요. 그 상인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뭐 각자 좀 유대하에서 뭐 할인 서로 뭐 어디 왔다 갔다 하면 할인하고 그리고 제가 막 전단지도 직접 만들어서 사장님들한테 돈 받아서 돌리고 그걸로 제가 그때 아마 여기 학식 업체한테 돈을 주고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학식이 몇 개 돌아갔던 걸로 알아요. 그 돈으로. 그런 식으로 좀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 쪽으로 좀 이렇게 기획하는 삶을 많이 살아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판교로 떠나게 되었고 이 판교에서 이제 좀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돼요. 아 지금까지 한 거 내가 사업이 아니었구나. 그냥 프로젝트였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고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많이 성공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한계를 좀 많이 느끼고 소셜벤처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가지고 소셜 미션을 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반려견 교육의 대중화인 거죠. 반려견 교육의 대중화를 통해서 우리 비반려인, 반려인, 반려가구 통틀어서 우리 한국이 이 반려 문화를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소셜 미션을 가지고 소셜 벤처를 시작해보자 해서 이제 판교에서 이제 사업을 제대로 배우고 이제 시작을 한 케이스죠.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좀 기획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가장 특히 좋았던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에 빠졌던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거였어요. 내가 낸 아이디어로 어떠한 소셜 문제를 사회 문제를 이만큼이라도 해결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진짜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사회적 기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뭐 얼마 전에 진로박람회에서 제가 말했어요. 뭐 저한테 찾아온 후배님이 2분 계셨는데, 사회적 기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창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창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떠나서 기획자로 좀 살아보고 싶으면은 그냥 사업한다는 생각 말고, 제가 아까 뭐 통 2개 준비해서 막 이렇게 한 것처럼 일단 한번 뭐든지 기획을 해보고 운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론도 가장 재밌었던 그 과목으로 기억에 남는 거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도 가장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 나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사회복지사를 경험이 없어요. 사회복지사로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별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현장에 나가면 분명 기획할 일들은 많을 거예요. 그걸 운영할 일들은 많을 거고. 그래서 그런 기획과 운영을 이 지금 사회복지학과 교과 과정에서만 만족하지 마시고 스스로 좀 다른 활동들을 해가면서 그 기획과 운영에 대한 힘을 길러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회복지학과 17학번 유태규입니다. 오늘 특강으로 제 주변 사람들이 반려동물 문제로 힘들어하면 제가 직접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다 추천해줄 정도로 되게 좋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총 2가지인데 네.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은 화상 통화로 교육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약간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제약이 무엇이 있고 또 그 제약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맞아요. 궁금합니다. 맞아요. 질문을 너무 잘 주신 게, 실제로 투자자 미팅을 가면은 꼭 하시는 말씀들이세요. 아무래도 대면보다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저희가 훈련사 분들의 집단 인터뷰를 100명을 넘게 했어요. 그리고 보호자님들의 사업 시작하기 전에 1000여 명 넘게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그 결과 뭐냐면은, 이 반려견 교육이라는 게 사실 이 반려견을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반려견을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고 키우는 보호자를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반려견 교육이라는 게. 훈련사들이 이 반려견을 훈련하는 게 아니고 반려견 보호자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영상통화로도 이런 훈련사님들이 교육이 가능했고, 사실 그 훈련사들이 말하는 거를 잘 따라하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시간 영상통화이기 때문에 또 1대1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바로바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심한 공격성 있죠. 막 심한 공격성, 막 사람을 물었는데 무는 강도가 한 4단계 있거든요. 물었는데 그 막 4단계의 공격성, 이런 것들은 사실 영상통화를 하기에는 한계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다음 질문은 대표님의 최종 비전이 무엇인지. 사실 근데 이게 좀 웃겨요. 제 최종 비전은 사실 엄청난 술집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거든요. 사업을. 네, 근데 이거는 뭐 진짜 제 최종 미션이고, 저는 지금 제 사업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반려견 교육 비용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반려견들이 교육을 받았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막 반려견 짖음, 배변 막 스트레스 받는 이런 보호자님들이 저희를 빨리 알 수 있어서 이런 교육들을 받음으로써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지금 이웃집 훈련사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큰 사업가가 되는 게 미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